20년 전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통째로 들고 도망쳤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상간녀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천륜이라는 허울을 내세우며 제 신혼집 안방까지 차지하고 매달 500만원을 요구하던 그 파렴치한 인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물 섞인 배려를 면죄부로 착각한 대가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상간녀의 잔인한 배신과 법정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진 한 아비의 마지막 빌붙기, 그 추악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5월의 어느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3층에 마련된 장례식장 복도는 살을 애듯 시렸고 매캐한 향 연기가 제 상복깃에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지만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고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그토록 바라셨는데 이제야 겨우 대기업 과장이 되어 효도 좀 하려 하니 기어이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떠나버리신 어머니였습니다. 제 상복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반쪽짜리 은반지가 무겁게 들어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도망치던 날 상간녀에게 주겠다며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강제로 빼앗으려다 반으로 쪼개져 버린 한 맺힌 은반지였습니다. 손마디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그 반지를 만질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부르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의 복도, 저 멀리서 진하게 풍겨오는 저질스러운 장미 향수 냄새가 제 코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먼지때가 꼬재재하게 묻은 허름한 등산 점퍼를 걸친 아버지와 그 옆에 바짝 붙은 화려하고 촌스러운 호피, 무늬 재킷의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저를 힐끗거리며 상주석 뒤에 놓인 커다란 조이금 함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더군요. 아버지는 바짝 마른 입술을 거친 혀로 축이며 아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상간녀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장례식 비용 빼고도 한 미천 잡을 수 있겠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심장은 끓는 기름을 부은 것처럼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밀려드는 문상객을 맞이하던 제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꽂혔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에게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한 뒤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그 추악한 인간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디디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리는 것이 살갗을 찌르는 수백 개의 바늘처럼 아프게 느껴졌지만 제 눈에는 오직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고 도망쳤던 원수들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흔들리는 어깨를 연출하며 피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억지로 가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내 엄마의 마지막 길인데 얼굴 한 번은 보게 해주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비루하게 애원하더군요. 그 뻔뻔한 장단에 맞춰 상간녀 역시 끈적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무리 미워도 친아비인데 마지막 배웅은 하게 해줘야 네 엄마의 이승이 한을 풀지 않겠냐며 더러운 혀를 놀렸습니다. 그 여자는 두꺼운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툭툭 쳤습니다. 저기 보라며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 조문객이 이렇게 많으니 부조금 상자가 미어터질 것이라며 귓속말을 나누는 꼴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엄마라는 그 가당치도 않은 새자리가 제 이마에 핏대를 터질 것처럼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합니까? 제 거친 호통에 상주석 뒤에 서있던 여동생까지 서럽게 통곡을 시작했고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저 노인네가 옛날에 바람나 도망쳤다던 그 인간이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복도는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식이라는 거대한 돈줄을 영원히 놓친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향해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과 말을 삼키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저희들의 한계점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암치료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도 저 인간들은 오직 자신들의 비참한 노후를 채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륜과 효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의 시선을 철저히 이용해 자식들이 자신을 감히 내쫓지 못할 것이라는 비열한 확신이 아버지의 구분 등 뒤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추악한 계산 속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친척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앞이라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엉망이 되자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장례식장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가장 아닌 가장으로 버텨온 제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외롭고 고운 얼굴을 한번 보고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의 비루한 행색을 번갈아 보며 저는 아랫입술을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치씹었습니다. 딱 오늘만입니다. 오늘 장례식이 끝나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내 가족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엄마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당신들의 더러운 소란으로 얼룩지게 만들기 싫어서 억지로 참는 겁니다. 저는 차가운 톡서를 뱉어내며 마지못해 그들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할 마지막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며 눈빛으로 상간녀와 승리의 신호를 주고받더군요. 자식들이 눈물로 허락한 그 찰나의 입장이 자신들에게는 면죄부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눈물로 허락한 그 찰나의 입장이 자신들에게는 면죄부이자 다시 빨대를 꽂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향을 꽂는 순간에도 조이금 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두 사람의 번뜩이는 눈빛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 쪼개진 은반지를 부서져라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온 그날 밤의 집안 풍경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고 제 마음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을 치르느라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왔고 아내 역시 초주검이 되어 거실 소파에 겨우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어머니의 반쪽짜리 은반지는 여전히 서글프도록 차가웠고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겨우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고요하던 거실에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기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장례식장에서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아버지와 그 상간녀가 먼지때가 꼬재재한 검은색 이민 가방을 양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기침을 해대며 불쌍한 척을 하고 있었고 상간녀는 현관 도어락 번호판을 이리저리 찔러보며 신경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는 제 어깨를 밀치고 거실로 번개처럼 미끄러져 들어와 낡은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습니다. 애구구 허리하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아버지의 등 뒤로 시큼한 먼지 냄새와 노인냄새가 거실의 맑은 공기를 단숨에 더럽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상간녀는 집안의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를 뱀같은 눈으로 후어보더니 입을 쩍 벌리며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말이다. 사설 요양원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는데 천륜을 저버리고 이 늙은 아비를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만들 셈이냐며 아버지는 뻔뻔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상간녀는 한술 더 떠서 아내의 결혼 혼수 가구들을 손톱으로 툭툭 긁으며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나 집이 아주 대거리네. 침대 매트리스도 최고급 가죽이네. 오빠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면 딱 맞겠다며 그 여자는 제 신혼집 안방 침대에 더러운 겉옷을 입은 채 그대로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그 추악한 광경을 바라보는 제 아내는 손을 부르르 떨며 제 상복자락을 꼭 쥐었고 제 눈아픈 순간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번 돈을 몽땅 들고 도망쳐서 호의호식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없어 진통제 몇 알로 암 통증을 견디다 가실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자식의 집에 기생하려 드는 꼴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안방 화장대에 놓인 아내의 명품 화장품들을 이것저것 발라보며 아버지를 향해 여보 회장님 우리가 매달 품위 유지비로 500만원씩은 받아야 저 노인네 약값도 하고 내 반찬값도 하지 않겠냐며 깔깔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테이블에 다리를 꼬고 앉아 웃으며 큰아들이 대기업 과장인데 그 정도 푼돈이야 당연히 매달 통장으로 꽂아줘야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냐며 제 가슴에 대고 대못을 박아댔습니다. 당장 이 더러운 몸뚱이들을 이 집에서 치우지 못하겠습니까? 20년 전에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천륜을 논하며 기생하려 드는 겁니까? 제 고함에 상간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걸어와 삿대질을 해대며 표독스럽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머 상주님 말 조심해.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알아. 매달 500만원씩 생활비 안 대주면 당장 내일부터 상주님 다니는 대기업 정문 앞에서 피켓 들고 굶어 죽어갈 거라고 시위할 테니까 알아서 해. 대기업 과장 자리가 불효 자식 소문 돌면 참 오래도 붙어있겠다며
조롱 섞인 협박을 뱉어내더군요. 아버지는 옆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말을 삼키는 침묵으로 상간녀의 만행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열한 눈빛 속에는 자식의 사회적 지위를 볼모로 잡고 평생 빨대를 꽂아 단물을 빨아먹겠다는 잔인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것은 주머니 속 쪼개진 은반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한 맺힌 유언이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대가 없이 그냥 내쫓는다면 분명 제 직장과 일상을 집요하게 파괴하며 끝까지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끓어오르는 어깨를 억지로 누르며 차갑고 묵직한 침묵 속으로 제 자신을 밀어넣었습니다. 당신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법의 단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저들이 스스로 더 큰 무덤을 파도록 유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지갑을 열어 수표 몇 장을 거실 바닥에 툭 던져주며 알겠으니 일단 오늘은 건너방에서 주무십시오. 생활비 문제는 천천히 상의해 보시지요라며 차가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자지러지게 웃으며 주워 담았고 아버지 역시 만족스러운 듯 허웃으며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제 발로 찾아온 이 안방이 결국 당신들의 목을 촤 거대한 감옥의 시작이 될 것임을 저는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던 그 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쌓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 정문을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빌딩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신혼집까지 침범당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난히 푸석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비에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원두커피 향을 맡으며 겨우 마음을 다잡고 사원증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안내 데스크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거대한 대리석 로비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붉은색 글씨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커다란 박스지 피켓을 든 아버지와 상간녀가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 대기업 과장 박아무개는 평생 키워준 늙은 아비를 길거리로 내쫓는 불효 자식이라며 아버지는 로비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상간녀는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손뼉을 쳐대며 천륜을 저버린 자식이 다니는 회사가 참 대단하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출근길에 수많은 동료와 상사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저와 그 두 인간을 번갈아 바라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수치심과 차가운 시선들이 제 온몸을 화살처럼 찔러와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간녀가 든 피켓 앞에는 아버지가 신혼집에서 훔쳐갔던 어머니의 쪼개진 은반지가 사진으로 인쇄되어 억지 춘향격으로 붙어있더군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피를 닦아가며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마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모욕하는 꼴을 보니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부서 팀장님과 본부장님까지 로비로 들어서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미간을 찌푸린 채 저를 차갑게 지나쳐 가셨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고 저는 한순간에 직장 내에서 고립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기괴하게 올리며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었고 아버지는 일부러 가래 끓는 기침을 토해내며 가련한 피해자 연기에 몰두했습니다. 두 인간의 추악한 도발에 제 이마의 핏대가 터질 것처럼 솟구쳤고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당장 저 피켓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경비원들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충동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어머니의 찢어진 가계부 조각이 차가운 이성을 깨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감정적으로 폭발한다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불효 자식이라는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혀 제 직장과 인생이 먼저 파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스스로 더 깊고 추악한 법적 무덤을 파게 만들려면 철저하게 방심하게 만들고 더 큰 탐욕을 부리도록 유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 악물고 삼키며 며칠 동안 준비했던 싸늘한 침묵의 가면을 얼굴에 깊게 눌렀었습니다. 허 웃으며 저를 조롱하는 상간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저는 오히려 그들 앞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동료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며 피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원하시는 대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테니 제발 일단 이 피켓을 내려주십시오.
제 부드러운 태세 전환의 상간녀는 이겼다는 듯이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기침을 멈추고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진작 그럴 것이지. 대기업 과장식이나 달고 아비를 굶기려 했냐며 뻔뻔한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꺼운 현금 봉투를 상간녀의 손에 쥐어주며 이번 달 생활비의 일부입니다. 조용히 물러가 주시면 법적으로 정식 부양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 봉투의 두께를 확인한 상간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고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인간은 조이금 함을 훔치던 그때처럼 돈 봉투를 가방 깊숙이 쑤셔 넣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회사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더러운 뒷모습과 로비에 남겨진 지독한 싸구려 향수 냄새를 맡으며 저는 소리 없이 칼을 갈았습니다. 자식의 사회적 목숨을 쥐고 흔들며 받아낸 그 돈 봉투가 자신들의 완벽한 면죄부이자 승리의 전리품이라 확신하며 두 인간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을 법정이라는 가장 높은 단두대로 올리기 위해 제가 던진 잔인한 미끼이자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제 등 뒤에 박혀왔지만 제 마음은 오직 저들을 지옥 끝까지 추락시키겠다는 냉혹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해 제가 스스로 심판자의 가면을 썼던 그 잔인하고도 고요했던 목요일 오전의 출근길이었습니다. 그 수치스럽던 목요일의 회사 로비 소동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제자리 주변의 사무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지잉 소리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 사이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 제 등 뒤를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저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멍하니 바라보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지만 제 손은 주머니 속 어머니의 반쪽짜리 은반지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부터 회사 로비까지 상간녀를 대동하고 찾아와 천륜을 볼모로 저를 불효자로 몰아세우던 아버지의 추악한 얼굴이 잔상처럼 떠올라 심장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님과 비밀리에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저 비정한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거대한 법적 그물을 촘촘히 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진동음도 없이 묵직하게 부르르 떨리며 검은 화면에 하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홈캠 앱에서 보낸 실시간 움직임 감지 알림 메시지가 화면 상단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분명 각자의 회사에서 숨죽여 일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평온하게 비어있어야 할 저희 신혼집 거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차가운 식은땀이 손바닥에 흥건히 고였고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이 악물고 화면을 밀어 실시간 영상 뷰어를 조심스럽게 재생했습니다. 지익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폰 화면이 켜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유유히 도어락의 띠리링 소리를 울리며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아버지와 상간녀의 추악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지난밤 저희 집 건너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고 때를 쓸 때 아내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뒤에서 몰래 훔쳐보고 도어락 번호를 기억해 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두 인간은 주인이 없는 신혼집을 마치 자신들이 전세를 낸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걸어다니며 거실 서랍장부터 마구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촌스러운 호피 무늬 재킷을 아내의 깨끗한 소파 위에 휙 던져버리며 아버지를 향해 여보, 내가 어제 눈여겨봤는데 저 상복 자식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귀금속 가방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니까요 라며 뱀같은 혀를 놀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파렴치한 장단에 맞춰 허웃으며 말을 삼키는 침묵 대신 맞아 그 할망구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모은 보석이랑 비치반지가 꽤 될 거다. 어차피 자식 놈들이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 버티는데 우리가 직접 챙겨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며 동조했습니다. 두 인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단정하게 포관된 안방 장롱을 향해 낡은 구두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에서 상간녀의 때 묻은 거친 손이 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시던 낡은 모시 저고리와 옷가지들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던지는 모습을 보며 제 이마에 핏대가 터질 것처럼 솟구쳤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 옆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아끼며 간직하셨던 어머니의 소중한 세월의 흔적들이 먼지 구덩이 속의 쓰레기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비밀 서랍을 부수듯 거칠게 열어젖힌 상간녀의 손에 마침내 어머니가 자식 결혼식 때 끼시겠다며 그토록 아끼시던 초록빛 비치가락지와 오래된 폐물 상자가 쥐어졌습니다. 상간녀는 그것을 꺼내어 자신의 두껍고 굵은 손가락에 억지로 끼워보며 거실이 떠나가라 자지러지게 웃어댔고, 아버지는 혹시 누가 올까 봐 창밖을 힐끗거리면서도 참 잘 찾았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주먹을 쥔 제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금방이라도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고, 당장 회사 문을 팍 차고 나가 그 인간들의 목덜미를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휘몰아쳤습니다. 사무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휴대폰 액정에 반사되어 제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지만 저는 온몸을 지배하는 불길 같은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짓누르며 스마트폰 화면 우측 하단의 녹화 버튼을 고요하게 눌렀습니다. 화면 속 상간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폐물 상자를 자신의 싸구려 가방 깊숙이 지퍼를 열고 쑤셔 넣고는 장롱 바닥에 숨겨진 인감 도장과 비상금 통장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아내의 폐물함까지 넘겨다보며 가래 끓는 소리와 함께 탐욕스러운 눈빛을 사방으로 번뜩였습니다. 대낮에 남의 빈집에 들어와 유품을 약탈하는 완벽한 주거침입이자 특수절도의 범죄 현장이 제 휴대폰 속에 소리 없이 고스란히 저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인간이 훔친 유품 가방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끝으로 홈캠 화면은 다시 지독하리만큼 고요한 신혼집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난 뒤 제 가슴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잔인하고 싸늘한 침묵과 결연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 베푼 눈물 섞인 배려를 그저 만만한 돈줄이자 평생 기생할 수 있는 면죄부로 착각하고 선을 넘다 못해 죽은 어머니의 유품까지 약탈한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제 스마트폰 화면에 변호사님으로부터 "이것으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초고화질 녹화 파일을 변호사님께 전송하는 제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제 입꼬리는 냉혹하게 올라갔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신이 나서 훔쳐간 그 유품 가방이 결국 당신들의 손목에 철창을 채울 가장 무거운 수갑이자 파멸의 단두대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처절한 참교육의 모든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저와 제 아내는 상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피고석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책상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먼지때가 꼬재재한 등산, 점퍼 차림의 아버지와 짙고 번진 화장을 한 상간녀가 젊은 변호사를 앞장세우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원고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간녀는 대기업 과장인 아들의 주머니를 털어 수억 원의 부양료를 챙길 생각에 벌써 승리라도 한 듯 입꼬리를 기괴하게 올리며 호피 무늬 가방을 책상 위에 턱 올려놓더군요. 아버지는 일부러 판사님이 들으라는 듯 가래 끓는 깊은 기침을 연거푸 토해내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가련한 노인 연기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 비열한 연극을 지켜보는 제 속은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법복을 입고 입정하자마자 아버지 측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운 소장을 펼치며 파렴치한 주장을 법정에 가득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평생 자식을 대기업 과장으로 키워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나 피고인 큰아들은 자산가로 호의호식하면서도 늙고 병든 친아비를 길거리로 내쫓고 장례식장에서조차 모욕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인륜과 법률에 의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밀린 부양료와 향후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뻔뻔한 톡설이 조정실 벽에 부딪혀 울릴 때 상간녀는 제 아내를 비웃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어머니의 비치가락지를 보란듯이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삼키는 침묵으로 상간녀의 탐욕을 묵묵히 지원하며 자식의 사회적 지위를 볼모로 잡은 비열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 제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며 돈봉투를 가로채 갈 때와 똑같이 방심하고 있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소리 없이 냉혹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측 조력자이자 과거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어 자수성가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법정의 흐름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며 판사님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웅장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천륜과 부양 의무의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명백한 반소, 제기 및 형사고소 자료를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자 법정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 하얀 불빛이 들어오며 지익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지난 금요일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인 없는 저희 신혼집 도어락을 몰래 따고 들어와 안방 장롱을 부수듯 열어젖히며 어머니의 유품과 폐물 상자를 샅샅이 약탈하던 아버지와 상간녀의 추악한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어머니의 폐물을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와 아버지가 망을 보며 탐욕스럽게 가구를 뒤지는 영상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원고석의 두 인간은 순간 사지마비가 온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턱을 덜덜 떨며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상간녀의 짙은 화장 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반쪽짜리 은반지와 20년 전 찢어진 가계부 사본을 꺼내어 재판장석 앞으로 다가가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20년 전 초강지철을 버리고 도망치던 날 상간녀에게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강제로 빼앗다 반으로 쪼개져 버린 한 맺힌 은반지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당시 유방암 말기로 투병 중이던 아내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암치료비와 보험금 전액을 상간녀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횡령하고 야반도주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입니다. 변호사님의 서슬퍼런 폭로가 이어지자 법정 안의 조문객들과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사방에서 웅성거림과 거친 비난이 터져나왔고 재판장님의 미간 역시 칼날처럼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돈이 없어 진통제 몇 알로 암통증을 견디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신 제 어머니의 평생의 희생과 처절한 한이 담긴 가계부에 피눈물 섞인 기록들이 변호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하나 낭독되었습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노점상을 하던 어머니의 고열을 빨아 도망쳤던 자들이 이제 와서 늙고 병들자 다시 자식의 목을 죄어 기생하려 드는 구체적인 악행의 전말이 백일화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면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아버님과 상간녀를 친족간 특수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그리고 20년 전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성된 형사고소장을 재판장님께 정중히 제출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은 서류를 무섭게 검토하시더니 원고석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지며 원고들은 이 범죄 사실과 증거 영상에 대해 반론할 여지가 있습니까? 라며 엄중하게 다그치셨습니다. 수억 원의 배상금은커녕 당장 수갑을 차고 감옥 톡방으로 끌려가게 된 완벽한 경제적, 법적 파멸에 덫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패가 되어 자식의 돈을 뜯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던 상간녀는 살 길을 찾겠다며 갑자기 아버지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양반이 자식놈. 부자니까 같이 가서 돈 뜯어내자고 꼬셔서 억지로 따라온 것뿐이라며 상간녀는 법정 바닥에 엎드려 추악한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믿었던 환양년에게조차 잔인하게 배신당하자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웃으며 말을 삼키는 침묵 속에 주저앉아 핏물 섞인 피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비록 핏줄이라는 잔인한 인연으로 묶여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의 한을 완벽하게 풀어드렸다는 안도감이 제 무거운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재판장님의 엄숙한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3번 사정없이 가르며 그렇게 두 빌런을 향한 처절하고 위대한 법적 심판의 막이 완벽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법원 조정실을 빠져나오는 복도의 공기는 잔인할 정도로 싸늘했고 제 상복 대신 입은 정장 깃 사이로 차가운 식은땀이 서글프게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님의 엄숙한 의사봉 소리가 3번 사정없이 울리며 완벽한 심판이 내려진 뒤 법정 밖은 그야말로 지옥같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대형 로펌 변호사님은 제 떨리는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이제 어머니의 한을 풀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버님의 무너진 뒷모습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가슴에 잔인한 대못을 받고 도망쳤던 비정한 가장의 마지막이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한패가 되어 날뛰던 상간녀라는 그 여자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내고
법원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재빨리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형사님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던 마지막 노후, 쌈짓돈과 저희 신혼집에서 훔쳤던 어머니의 소중한 폐물 가방까지 통째로 들고 이미 인근 공항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한 뒤였습니다. 20년 동안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대단하고 화려했던 사랑의 결말이 결국 돈 가방 하나에 서로를 난도질하는 처절한 배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텅 빈 원고석에 홀로 남겨져 상간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저 검버섯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른 얼굴을 감싸주며 말을 삼키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핏물 섞인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내려진 천벌은 단순한 법적 구속과 수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족 간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 그리고 20년 전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암치료비, 무단 횡령죄까지 샅샅이 더해져 아버님은 차가운 감옥 톡방에 홀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독하리만큼 고요하고 소름 끼치도록 외로운 고독의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눈물 섞인 배려를 면죄부로 착각하고 끝까지 기생하려던 탐욕의 대가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절연과 톡방 고독이라는 형벌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몇 주 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마주한 아버님의 모습은 장례식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비루하고 초라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힘없이 걸어나온 아버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그저 허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허허로움과 뒤늦은 후회가 뼈무덤처럼 뒤섞인 가슴이 시릴 정도로 쓸쓸하고 서글픈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척해진 목소리로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돈과 환양년에 눈이 멀어 너희 엄마와 자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천벌을 지었구나 하며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멀리 떠났고 아버님이 뒤늦게 삼킨 수많은 변명들은 두꺼운 차단, 유리창을 넘지 못하고 바닥으로 차갑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면회 종료를 알리는 신경질적인 버저 소리가 울리자 낡고해진 고무신을 질질 끌며 다시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톡방을 향해 걸어가는 아버님의 굽은 등과 사정없이 흔들리는 어깨는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책임을 상실한 자의 처절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구치소의 무거운 철문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은 뒤에도 100m로 멀어지는 구치소의 높은 콘크리트, 담벼락과 철조망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갈구했던 더러운 탐욕의 끝이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차가운 톡방이라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가 홀로 차가운 방바닥에서 흘렸던 수만 줄기의 피눈물과 자식들이 겪어야 했던 수치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과응보이자 당연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아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나서야 제 심장에 거친 요동침이 비로소 평온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희 부부는 어머니가 영면에 계시는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추모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5월의 부드럽고 산뜻한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어머니의 하얗고 깨끗한 대리석 비석을 포근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비석 앞 작은 유리창을 열고 주머니 속에 소중히 품고 있던 반쪽짜리 은반지와 찢어진 가계부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던 차가운 분노와 한 맺힌 서러움이 어머니의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 앞에서 비로소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비정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은 추악한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으니 이승의 모든 아픔과 한은 눈물과 함께 날려버리시고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의 비석을 뒤로하고 평온한 오솔길을 내려오는 길에 문득 우리네 인생과 가장이라는 존재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들은 평생을 자식을 위한 희생과 소박한 보상만을 바라며 자신의 뼈를 갈아 넣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천륜을 자신의 비열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더럽힌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영원한 톡방의 고독과 파멸뿐이라는 엄중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결코 비정한 부모의 죄가를 덮어주는 면죄부이자 보상이 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반드시 자신이 심은 악행에 쓴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된다는 법치와 도덕의 엄숙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멀리 산마루를 붉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아내와 손을 맞잡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홀로서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지독하리만큼 푸르렀던 2026년 5월의 어느 날 저희들의 처절했고 잔혹했던 기생극은 그렇게 깊은 여운과 철학적 교훈을 남긴 채 완벽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